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러시아의 심령 스팟 중 하나인 자동차 터널을 방문했다. 해질녘 헤드라이트를 끄고 터널에 들어가 있으면 과거 이 터널이 있던 마을에서 학살당한 주민들, 원혼이 대량 출몰한다는 소문이었는데 이때 하룻밤을 채우지 못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려 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다. 역시 혼자는 무서워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다. 날이 제법 어두워지자 터널 안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꼈고 나와 친구는 살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도 조금씩 났지만 바깥의 소리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 더 무서웠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힌 뒤 차 밖에 나와보니 모든 유리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친구와 나는 1시간가량 열심히 닦아내보려 했지만 전혀 닦아낼 수 없었다.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세차장에서 닦자고 했고 차에 올라탄 뒤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 바보가 끼는. 안쪽에서 닦으니까 그냥 쉽게 닦여버리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형 2명, 나 이렇게 5인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살해당했습니다. 근처에서 산다는 인사도 몇 번 나눈 사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시체 옆엔 우리들을 위해 가져온 먹을 것들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선 뭔가 먹으려고 해도 너무 슬퍼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형들 모두 독살당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고 마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범인 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발견되는 즉시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집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안쪽에서 닦인다는 건 손바닥이 안쪽에서 찍힌 것입니다. 즉 손바닥 자국을 남긴 귀신이 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바퀴벌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사신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는 내게 거래 조건으로 수십억과 젊고 예쁜 여자를 제시했다. 대가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내를 산채로 묻는 것이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나는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고 우리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나는 그 거래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땅속에 생매장 당해 있으니까. 딸이 무사히 돌아오는 대가로 뭘 줄 수 있지? 나는 넥타이를 조절하며 물었다. 그녀는 내가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3장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한 장은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의 딸 수지를 찍은 것, 다음 장은 놀이터에 있는 수지, 마지막 장에는 검은 승합차 안의 남자와 그 차에 오르는 수지가 찍혀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든지 드릴게요. 그 말을 기다렸지. 다행스럽게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손도끼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의 오른손. 나는 그녀를 주시했다. 진심이 나오는 때가 되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내 떨리는 오른팔을 앞으로 뻗었다. 대단하군. 정말이야. 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라면 당신 스스로 해야만 해. 나는 말을 마치고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손도끼를 쥐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칼날을 높이 들었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그녀는 해냈다. 몇 번의 내리침 후 손이 절단되었다. 완벽해. 나는 피가 흐르는 손목을 붙잡은 채 쓰러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과 도끼, 사진을 밀봉하여 서류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군. 나는 진심을 담아 말하고 떠날 채비를 했다. 잠깐만요. 그녀가 물었다. 수지는 어떡하고요? 안심해도 좋아. 언제나처럼 3시 30분에 버스를 타고 돌아올 테니까. 제대로 타는 것도 확인했지. 그녀는 충격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이야기. 아내에게도 사신이 찾아갔고 아내는 거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매장 됐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는 처음부터 수지를 납치하지 않았다. 납치한 척하고 보성애를 이용하여 여자의 오른손을 가져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친구와 함께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나는 벌벌 떨고 있었다. 잠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고 나는 졸도할 뻔했다. 뒤에는 머리카락이 산발인 무섭고 기분 나쁜 노파가 있었으니까. 뭐지? 저건 귀신인가? 나는 노파에게서 관심을 끄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공포와 호기심은 커져만가 나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파를 몇 번이고 돌아보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앞에서 다가온 여고생이
우리 옆을 지나 곧바로 노파에게 걸어갔다. 서로 상대가 보이질 않는 듯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노파는 마치 특수효과처럼 쓱 여고생의 몸을 빠져나왔다. 나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거기서 도망쳤다. 야, 왜 그래? 헐레벌떡 쫓아온 친구가 내게 묻는다. 나는 헛소리처럼 중얼댔다. 나왔다고. 귀신이, 저 할머니가. 그러자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노파에게 친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건넸다. 가까이서 보니 의외로 별 이상할 것 없는 보통 할머니였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야.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귀신은커녕 엄청 건강한 분이라고. 한 여자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언제나 지나가던 지하도로 들어서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남자의 옷은 피투성이었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지하도에는 여자와 저 남자밖에 없었다. 여자는 무서웠지만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대로 지나가기로 했다. 남자와 엇갈렸을 때 남자는 여자를 쳐다보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 후 여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다. 여자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며칠 전 지하도에서 봤던 그 남자였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왜 나는 습격당하지 않았던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여자는 교도소에 가서 범인과 대면했다. 그날 절 보지 않았나요? 기억납니다. 왜 절 죽이려 하지 않았죠? 당신은 친구와 같이 있지 않았나요? 첫 번째 이야기. 남자는 노파가 귀신이었다고 생각해 여고생이 귀신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귀신은 여고생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살인범은 당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으니 여자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귀신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저번에 진짜로 교통사고를 봤어. 마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넓지도 않은 길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야. 예전부터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터라 꽤 유명하지. 사고를 당한 건 꽤 젊은 남자였는데 다리가 안 좋았는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하여튼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 벨소리가 삐비비 같은 꽤 시끄러운 알람이라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 하지만 열쇠고리가 주머니에 걸려서 좀처럼 빠지질 않다가 겨우 휴대폰을 꺼냈는데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 떴어. 아 뭐야 장난 전화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와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라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니 피가 묻은 선글라스가 깨져 발밑으로 날아왔어.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던 남자가 몇 미터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고 트럭 운전기사는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 요즘 아빠가 집에 빨리 돌아오니까 기뻐.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집에 있어. 전에는 아빠랑 엄마랑 리사랑 빨래를 겠어. 리사 무지 잘해. 그래서 지금은 매일 하고 있어. 얼마 전엔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아빠도 엄마도 없었어. 심심하니까 또 내가 빨래를 개어놨어. 근데 아빠랑 엄마의 바지는 아직 개지 않았어. 항상 옷을 걸어놓던 방이랑 다른 방에 널려있는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내려지질 않아. 바지에 붙어있던 양말은 잡았는데 그래서 아직 방에 축 늘어진 채로 있어. 첫 번째 이야기. 사고를 당한 남자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핸드폰 벨소리를 건너라는 신호등 소리로 착각한 남자가 빨간불에 건너버렸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는 실직 상태라 매일 집에 있었고 부부는 마지막에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이다. 아이는 목매달아 걸려있는 부모의 시체를 빨래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박사님, 이쪽입니다. 내가 들어간 방은 희한한 것들로 가득했다. 철창 안에 있던 괴물들이 자꾸만 나를 쳐다본다. 아,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이 굶주렸거든요. 그 생물체들은 우리를 향해서 성난 듯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참 흥미롭군. 사실 이놈들을 관리하기에 저희들 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박사님께 도움을 부탁드리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만. 그래? 하지만 나도 이런 건 처음이라 적어도 며칠 동안은 관찰해야겠는걸? 아, 그런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그러지. 네, 그럼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 연구원은 방을 나가서 문을 닫았다. 아 참, 잠깐만, 물어볼 게 있네. 내가 방을 나가려고 문에 다가가려는데 마침 문이 열렸다.
모니터가 심장박동을 잡아내면서 눈물이 눈안에 가득 참을 느꼈다. 의사들이 분주해짐과 동시에 다른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기침하며 말했다. 아빠, 아이는 울먹였다. 아빠? 그녀의 작은 파란 눈이 날 찾음과 동시에 난 아이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래,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괜찮니? 맙소사, 거의 널 잃은 줄 알았단다. 딸 아이는 날 향해 웃었다. 나 신을 만났어. 아빠, 나 신을 봤다고.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멋지구나. 그가 뭐라고 했니? 아이의 작은 눈썹이 찡그려졌다.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시끄럽고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의사들은 아직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빠, 아니야. 나도 해보려고 했단 말이야. 아직 만나지 못했어. 난 의사들을 바라보며 얘기했다. 다시 집어넣어. 완전히 밀폐된 방 안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 3천만 원을 주는 게임에 참가했다. 사전에 소지품을 준비할 수 있어서 많은 양의 물과 간단한 음식, 건전지, 휴대용 게임기에 만화책을 챙기고 도전했다. 게임 주최자가 정말 그것만으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닫혔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소리도 없다. 하지만 휴대용 게임기도 있고 불빛이 조금 어두워서 읽기 어렵지만 만화책도 있다. 물과 음식도 있다. 화장실은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 근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한 달만 견디면 3천만 원이다. 나는 졸렸기 때문에 일단 자기로 했다. 첫 번째 이야기. 연구원이 나간 뒤 괴물이 갇혀있던 철창의 문이 열렸습니다. 즉 연구원은 박사를 먹이로 내려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빠는 딸을 임사 상태로 만들어 죽음 너머의 신과 만나게 하고 싶었고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너스 이무이. 완전히 밀폐된 방이기에 공기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최자의 정말 그것만으로 괜찮겠습니까? 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인간은 산소가 부족하면 졸려온다고 합니다.